내 아들이 어제 내 장례식 예약을 마쳤더군요.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잘못 걸려온 전화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30년간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모은 20억짜리 건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엔 동상으로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내 아들만큼은 이런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아들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죠.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5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기뻤습니다. 비록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을 테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죽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친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고맙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대하던 며느리가 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척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요새 어머니 정신이 가물가물하시잖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약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조금만 더 먹이면 진짜 치매 진단 나올 거야. 그러면 성년 후견인 신청하고 건물은 우리 명의로 넘기는 거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먹던 약이 그 하얀 알약이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신경 안정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어제도 깜빡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척하고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화장실로 가서 그 약을 변기에 뱉어냈습니다. 물에 녹는 하얀 알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그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먹은 밥을 잊어버린 척하고 가끔은 아들의 이름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간병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라며 젊은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화사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간병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간병인이라면서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만 있을 때면 묘하게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의심이 커질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가려다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그 간병인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임신한 거 맞아요? 간병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석 달 됐어. 오빠애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라니. 내 아들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럼 아저씨가 오빠 아이를 가진 거예요? 와, 진짜 드라마네. 괜찮아. 어차피 그 노인네 죽고 나면 건물 팔아서 우리끼리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언니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난 오빠랑 새 출발하는 거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등에 엎여 잠들던 포동포동한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웃던 아들, 대학 합격증을 받고 내 손을 꼭 잡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어미를 죽이려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면서도 정신이 맑을 때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약병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생선을 팔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이건 범죄예요.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젊은 변호사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소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가 직접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그렇게 2달을 더 버텼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내 앞에서 귀금속을 팔아치우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으며 내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건물을 아들 이름으로 넘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나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안 찍으면 나 정말 큰일 나.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제발 좀 찍어줘. 엄마 건물로 담보대출 받아서 빚 갚아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 애가 진짜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 내일 할게.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들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누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건물은 이미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기부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아드님의 빚은 누나 명의로 사드렸고요. 며느리와 그 여자의 노국취록, 약물 바꿔치기 증거, 불륜 증거까지 다 확보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나는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건물 양도 서류에 도장을 찍을 테니 모두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간병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3달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 그들의 대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요새 어머니 정신이 가물가물하시잖아. 약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조금만 더 먹이면 진짜 치매 진단 나올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간병인의 대화였습니다. 언니, 진짜 임신한 거 맞아요? 응. 3달 됐어. 오빠이지. 어차피 그 노인네 죽고 나면 건물 팔아서 우리끼리 나누면 되는 거니까.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간병인은 벌써 현관 쪽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30년간 생선을 팔아 대학을 보냈고 사업 자금을 대줬고 결혼 자금까지 내준 아들입니다. 이 여자는 제 며느리고요. 그리고 저기 도망가려는 여자는 제 아들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내연녀입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빚에 쪼들려서 매일 사채업자한테 시달렸다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죽이려 한 거니? 약을 바꿔치기 해서 정신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가로채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예약한 거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장례식장 예약 확인증이 있어. 네가 직접 예약한 거지. 날짜까지 정해놨더구나. 2달 후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 빚 나 다 갚아줬다. 내 명의로 사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빚을 진 거야. 5억이 넘는 빚을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어제 최종 서류가 접수됐지. 그러니까 네가 탐낸 그 건물은 이제 내 손에 영원히 들어오지 않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건물은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다퉈볼 거예요. 다퉈봐. 증거는 다 여기 있으니까. 약물 바꿔치기, 재산 탈취 음모, 불륜 그리고 노인학대.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친척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도 와 있었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딸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탐낸 건 건물이 아니었어. 내 삶이었어. 내가 30년간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이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꽁꽁 언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던 그 세월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살을 파먹고 자란 벌레였구나. 네가 입은 그 멋진 옷, 네가 탄 그 비싼 차, 다 내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돈으로 산 거야. 이제 그걸 다 내놓고 너의 추악한 알몸으로 세상에 나가렴. 일주일 후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내연녀와도 헤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가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남자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죠.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5억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친정에서도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지냅니다. 건물을 기부받은 재단에서는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공부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밤이면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그래도 아들인데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는 뉘우침 뒤에 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참회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석 달간 치매에 놓인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바쳐 키운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이 지키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자존감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빼앗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당연시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저 자신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